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콥트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이제 1단계의 두 번째 시간이고, 문자와 발음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이라는 표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자와 발음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기본이고, 하나는 지역으로 나눠놨거든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 제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견은 언어를 공부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어는 제 생각은 그래요. 꾸준히 그냥 계속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냥 뭐 이해가 안 돼도 사실 애초에 언어라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예외가 문자와 발음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문자 쪽인데 왜 그렇냐면 이제 사람들이 한글날 되면 보통 한국어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글과 한국어를 사실상 동일시하는 느낌이 있죠. 반면에 이제 좀 뭔가 공부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은 문자고 한국어는 언어인데 왜 한글날에 뭐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각각의 언어에는 그냥 그 소리로서의 언어를 떠나서 고유한 문자 체계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 체계를 떠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콥트어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콥트어의 문자가 있죠. 콥트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콥트어 알파벳으로 안 써진 콥트어 문헌? 이제 물론 이제 올드 콥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자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뭐 여러분님 예를 들어 영지주의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BCNH라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콥트어 텍스트 다 콥트어 문자로 돼 있어요. 문자를 모르면 콥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문자만큼은 다른 건 뭐 그냥 뭐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콥트어의 명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영상을 계속 보면서 쭉쭉쭉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자는 그러면 안 돼요. 문자는 이제 가능하다면 배운 그날 즉시 다 외워야 돼요. 절대 문자를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히브리어의 문자가 뭐 아랍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가 유독 문자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막 문자 공부하는 데에만 막 2주, 3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는 그 언어의 고유한 문자 체계를 최대한 빨리 익혀야 돼요. 솔직히 맞아요. 문자는 언어가 아닌 게 맞아요. 문자를 알고 있다고 해서 언어가 공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자를 모르면 언어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존심이 좀 떨어져요. 막 예를 들어 뭐 그리스어로 막 뭐가 써져 있어요. 딱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문자만 읽을 수 있으면은 이 언어에 대한 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애초에 이 글자를 못 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존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지만 문자는 최대한 빨리 외워야 돼. 문자랑 발음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냥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외우고 그 다음 단계로 쭉쭉쭉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문자나 발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이제 언어학 하는 사람들이 막 의문론이니 뭐니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세세하고 지엽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 대부분은 이 고대어를 학습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필요가 하긴 한데 당장 필요하지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특히 이제 발음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죠. 발음이란 거에 굉장히 과몰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발음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 저는 한국어 발음도 별로 안 좋고, 뭐 영어든 프랑스어든 다 발음이 안 좋은 편인데, 그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를 예시로 들면은,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그 네이티브 어메리컨들이 하는 그 본토 발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미국 발음은 아닌데 그 영국의 막 무슨 용인 발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을 추구하면 좋아요. 근데 좋긴 좋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발음을 제대로 배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특히 이건 고대어잖아요. 고대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제구해낸 엄밀한 발음을 연습하는 거? 제 생각에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면은 문자랑 발음을 익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빨리 날림이라도 좋으니까 문자랑 발음을 끝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발음을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날림 발음을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 책에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본이랑 지업을 나눠놨잖아요. 기본이랑 지업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홉트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인데 다만 기본은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반면에 지업은 알아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듣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한번 더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업이랑 기본을 나누는 건 그 의미예요. 기본은 지금 당장 외워라. 지업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한번 들어만 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늘 하는 이 문자 발음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익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 잡소리를 하자면 여러분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최소한 병행이라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대한 핑계 같은 걸 좀 전 시간에 제가 막 사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핑계를 대긴 했는데 사전을 떠나서요. 물론 이제 그리스어를 몰라도 콥트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콥트어를 배우려고 콥트어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추구하는 동기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 언어를 딱히 뭐 쓸 생각은 없어. 어디다 뭐 써먹을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이 언어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오늘은 콥트어, 내일은 그리스어, 모레는 뭐 라틴어, 뭐 일주일 뒤에는 뭐 프랑스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언어를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특히 고대어 같은 경우에는 고대 문헌을 읽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콥트어 문헌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어를 모르면은 사실상 읽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콥트어를 알고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콥트어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문법도 알고 있고 이게 바로 콥트어를 알고 있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콥트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콥트어 문학을 읽을 수 있냐? 이게 안 돼요. 이 중간고리가 끊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리스어를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헌을 못 읽어요. 왜 문헌을 못 읽냐면 콥트어 문학이 물론 이제 뭐 일상적인 편지 아니면 뭐 영수증
고대에도 영수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가계부, 장부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문헌들이 남아 있지만 콥트어 문학의 제일 핵심되는 그 주제는 종교예요. 물론 이제 옛날엔 종교랑 철학이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일 핵심되는 건 종교예요. 그리고 당대의 종교, 이 서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뭐 이 정도의 종교는 어떤 언어가 잡고 있었냐? 그리스어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면 기독교, 영지주의면 영지주의, 마니교면 마니교. 물론 이제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어랑 페르시아어가 중심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문헌들을 보면은 막 뭐 소그드어 뭐 어쩌고저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니교도 이제 중요합니다. 마니교도 있고요. 뭐 그 이제 철학 문헌들이 좀 단편 기독교 서적에 삽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면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제일 원천되는 소스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리고 콥트어에 있는 종교 문헌들은 그리스어에서 만들어진 문헌에서 파생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엔 이제 번역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콥트어로 번역된 문헌들. 그리고 콥트어의 고유한 문학 작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쓴 저작 같은 게 있긴 한데 걔네들조차도 그리스어로 생산된 종교 문헌들의 그 문학적 계보를 따라서 파생된 2차적인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집트 전통의 그 신앙들도 있었어요. 이집트 전통 고대 이집트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전통적인 자료들이 마법 파피루스 뭐 이런데 일종의 주술이나 부적 같은 걸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이제 사실 그리스의 소스라고 딱 잘라 말하긴 힘들지만은 이집트가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의 정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새로운 그리스 쪽에서 이제 파라오의 왕조를 차지하게 되면서 마케도니아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서 알렉산드리아가 특히 그랬는데 그리스어랑 이집트어랑 많이 혼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콥트어 마법 파피루스도 그렇고 그냥 그리스어 마법 파피루스라는 것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리스랑 이집트랑 상당히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어가 경유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콥트어 문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어 문헌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 뭐 철학과 예를 들면 철학과면 철학과 아니면 뭐 신학과면 신학과 이런 데에서 배우는 개론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읽기 너무나도 쉽고 좋게 딱 요약하고 뭐 어려운 개념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딱 떠먹기 좋게 포장된 지식들이죠. 근데 직접 문헌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하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재앙이 돼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리스어 문헌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어를 모르면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콥트어 문헌도 그걸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뭐 물론 이제 아직은 그리스어에서 온 콥트어 단어 차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망라된 사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온라인 사전을 만든다니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완료는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보통 특정 문헌 집단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가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예시로 들면 콥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어휘의 보통 한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어 어휘입니다. 4분의 1은 이제 그리스어에서 온 어휘고 4분의 3은 뭐 이집트어에 원래 있었던 어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로도 이미 비중이 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체 단어에서 개수를 센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헌에서 이 한 페이지를 떼어놓고 보면은 그리스어 단어가 어쩔 때에는 이집트어 단어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라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어 문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코프어 문헌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먼저 배워라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교재는 램딘입니다. 교재는 이제 토마스 오 램딘이라는 분이 쓰신, 이분이 이제 뭐 히브리어 책도 쓰셨고요. 옛날에 그 이기락 신부님인지 교수님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번역하신 거를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아람어 책도 내셨고 히브리어 책도 내셨고 되게 많이 내셨어요. 아이고, 너무 흘렸었네. 어이? 아, 됐다. 토마스 오 램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코프어 문법 책을 저희가 교재로 쓸 겁니다. 이제 이게 제목이 Introduction to Saitic Coptic이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본이 있어요. 가문사라는 출판사에서 이판열이라는 분이 번역본을 내셨습니다. 코프어 이제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이걸 두 권으로 쪼개서 내셨어요. 코프어 문법이라고 하나를 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코프어 사전이라고 또 하나를 내셨는데 이게 원래 책에는 한 권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쪼개서 내셨더라고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나서 이 두 번째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좀 풀어봤거든요. 풀어보기도 하고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설명도 좀 보고 했는데 코프어 문법이랑 코프어 사전이 번역은 잘 돼 있어요. 번역은 잘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문법 설명도 보면은 오타가 있고, 제일 이제 깜짝 놀랐던 오타 중에 하나가 삼과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가 책에는 뭐라고 이 번역본, 이판열이라는 분이 가문사에서 내신 번역본에는 성과 수에 대해서 굴절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굴절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오타 검수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평범한 책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고대어 문법책은 사실 편집자분들이 교정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빼먹으신 것 같고, 또 이제 어휘 부분도 보면은 어휘에 막 그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2과 같은 경우에는 어휘에 이제 원래 위에다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페로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의 단어에 그 로 위에다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것도 선을 빼먹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연습 문제도 보면은 오타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법 설명이랑 연습 문제랑 어휘에 다 오타가 좀 빈번하게 있어서 그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잘 번역된 책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램딘의 그 영어로 된 그 원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명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돼 있거든요. 군더더기가 좋은 말로 하면 군더더기가 없고요. 나쁜 말로 하면 설명이 없어요. 근데 좀 짜잘하게 뭐를 보충해 넣으신 분들이 그 보충해 넣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보충해 넣으신 부분들이 유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좋은 번역본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오게티로 오타가 좀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랑 한국어판을 동시에 보면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타를 발견하는 대로 다 고쳐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번역본을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줘야 돼요. 지금 한국어권에 코프어 책이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절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책이 가문사에서 나온 이 책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안 사주면 이 책도 절판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봉사활동 한다 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이 감사라는 출판사나 이 판열이라는 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저자분이나 출판사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책이 절판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저는 별로 안 힘들죠.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콥터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한국어권에 이런 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봉사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한국어판을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는 거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출판사에 정오표라도 보낼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일일이 교정할 생각을 하니까 또 귀찮더라고요. 아무튼 오타가 있으면 다 보이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오타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영어판 쓰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벤틀리 레이튼이라는 분이 쓰신 책도 좋거든요. 근데 그 책은 너무 설명이 많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그 책 말고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설명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어서 독학할 수 있는 용도로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양이 좀 과하게 많아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학습하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데 전반적으로는 좋은 책이니까 돈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국어판을 사시고 그래도 돈이 남아돈다. 영어판도 사시고요. 그래도 돈이 남아든다. 그럼 이제 뭐 그 레이튼이라는 분이 쓰신 그 20개의 강으로 20개의 수업으로 되어 있는 코프어 뭐 그 책도 사시고요. 난 그래도 돈이 남아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알렌이라는 분이 쓰신 코프어 책까지 사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사야 되는 책이 몇 개 있어요. 사전이 그래요. 사전. 사전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한국어판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오타는 좀 많으니까 오타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이제 약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제가 생각할 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잡소리가 너무 길었고요. 이제 진짜 얘기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오늘 하는 내용은 뭐예요? 문자와 발음입니다. 사실 문자랑 발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문자를 읽는 방법이 곧 발음이고 발음을 쓰는 방법이 곧 문자니까요.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 뺄 거예요. 그건 다 지엽에 있는데 지엽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되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당장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소리는 기본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당장 다 암기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그리스어를 알고 있으면 이거 30초 만에 외울 수 있어요. 어? 무슨 소리지? 하실 텐데 보는 순간 이제 답이 나오죠. 제가 이제 글씨를 좀 못 쓰거든요. 사실 이제 콥트어가 좀 생긴 게 이거 약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콥트어를 인쇄된 거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쇄된 것처럼 딱 아름답게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좀 글씨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얘는 알파인데요. 발음이 나거든요. 모음이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에서 잠깐 또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뭐냐? 이 알파가 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도 사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콥트어라는 게 문자가 그냥 그리스 문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대부분은. 잘 안 써지네. 잠깐만요. 문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이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물론 살짝 다르긴 해요. 좀 더 둥글둥글하죠. 그 제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스어에서는 이렇게 썼었는데 어쨌든 제타,
에타, 뭐 테타, 이오타든 하여간 뭐 카파, 뭐 람다, 미, 니, 그리고 이 크씨도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아이고, 이렇게 쓰죠. 크씨,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위필론, 피, 키, 크씨, 오메가, 여기까지가 뒤에 문자가 더 있거든요. 근데 딱 여기까지가 24개예요. 이 24개의 글자들은 그리스 문자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아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는 그냥 보는 순간 읽을 수 있겠죠.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이래서 모양이 살짝 다르고 좀 둥글둥글하긴 하지만 아마 그냥 이 이름들을 읽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함정이 왜냐? 그리스 문자에서 쓰던 그 알파벳 이름들이 콥트어에서는 사실 다르게 썼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베타라고 읽었었죠. 그리고 콥트어에서도 베타라고 읽기는 해요. 그것도 맞아요, 분명히. 베타도 분명 맞는데 콥트어에서는 좀 다른 이름도 썼어요. 들으시면 굉장히 뜬금없다 느끼실 거예요. 비다. 비다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죠, 느낌이. 근데 콥트어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콥트어가 그리스 문자를 빌려오긴 했지만 콥트어 알파벳이 곧 그리스 알파벳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사실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이거는 델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걸 델타라고 불렀는데 콥트어에서는 이거 달다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엡실론이 아니에요. 엡실론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이제 E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A라고 읽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아니면 이제 이 엡실론을 그리스인들은 엡실론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콥트어 화자들은 엡실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핵심은 그냥 뭐 A에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A에라고도 부르고 A 아니면 뭐 E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그리스어 알파벳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발음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리스어 알파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실 다른 애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알파벳을 굳이 코프인들이 부른 이집트인들이 부른 그 방식으로 배워야 할까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어려운 걸 더 씌워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판열이라는 분, 가문사에서 나온 이판열이라는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현대 학자들이 그리스어 알파벳을 부를 때 쓰는 명칭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 뭐 B다, 날다, A에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우리는 이거 그리스어 알파벳처럼 부를 겁니다. 명칭을. 어쨌든 24개의 그리스 알파벳을 일단 써보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콥트어는 사투리가 6개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이드 방언. 그런데
사이드 방언 말고도 굉장히 널리 쓰인 방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방언을 말하자면 리코폴리탄 방언, 아니면 뭐 서브 아크미믹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있고요. 뭐 보하이르 방언도 있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방언이거든요. 아무튼 사투리가 보통 6개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투리마다 문자가 조금씩 달라요. 문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할 거예요. 우리는 사이드 방언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코프어 문자는 그리스어 알파벳이 24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민중 문자라는 거에서 가져온 6문자가 더해집니다. 이게 사이드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은 우리가 바로 아는 그거죠. 그리스 알파벳. 근데 6개의 이건 뭐냐? 민중 문자에서 온 건데, 이것도 이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살짝 말해야겠죠. 이 고대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수많은 왕조를 거쳐서 막 왕조가 20개, 30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을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문자 체계가 하나일 수는 없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문자 체계가 보통은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관 문자고, 그리고 이제 데모틱, 민족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민족 문자, 데모틱에서 6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드 방언을 표시하는 데 씁니다. 근데 이게 사이드 방언이 6개를 가져온 거고요. 다른 방언은 막 8개 가져오는 애들도 있고요. 10개 가져오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사투리를 떠나서 특정한 필사본에만 나타나는 문자도 있거든요. 막 그런 경우에는 막 알파벳이 30 몇 가지가 쓰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는 딱 사이드 방언에 쓰이는 것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24 플러스 6이니까 총 30가지죠. 이 30가지를 제가 쭉 쓰고, 그리고 발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문자는 쭉쭉쭉 가볼게요. 알파. 이거는 알파는 이제 아 발음 나죠. 모음 아. 베타. 베타는 비읍 발음이 나요. 물론 이것도 막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게 영어의 V 발음이랑 영어의 B 발음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고, 또 방언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막 이런 지역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뇌절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고 엄밀한 발음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데 막 무슨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처럼 공부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베타는 그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감마는 그, 기역 발음이 나요. 그리고 이제 델타가 있죠? 델타는 드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엡실론. 사실 이게 엡실론은 아니지만 그냥 엡실론이라고 치기로 했어요. 어쨌든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에 발음이 납니다. 이것도 모음이죠. 그 제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쓰죠? 제타 같은 경우에는 즈 발음이 납니다. 에타 같은 경우에는 에 발음이 납니다. 테타 같은 경우에는 트 발음이 납니다. 정확히는 트에다가 약간 히읗 발음이 섞이는데 이게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 발음이라는 게 그냥 영어로 치자면 영어의 T 발음인 건지 TH 발음인 건지가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엄밀하게 구분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히읗 소리가 섞일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두고 그걸 굳이 발음하려고 애쓰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약간 흐 발음 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오타가 있거든요. 이오타가 이게 사실 쓰기에 따라서는 엡실론이랑 이오타를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모음은 다 이응을 넣어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이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카파는 크 발음이 나요. 람다는 르 발음이 납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게 영어에서 R 발음이 있고 L 발음이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R 발음은 그냥 리을이지만 L 발음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잖아요. 람다는 리을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람다는 리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편합니다.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걸 원래는 위라고 부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코프어에서는 얘를 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어 알파벳인 것처럼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무 발음이 나고요. 뉘 같은 경우에는 느 발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좀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크씨거든요. 크씨는 크스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는 프 발음이 나고요. 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어의 R 발음이에요. 영어의 R 발음이랑 거의 똑같은데 그거보다 살짝 더 으르렁거려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걸 정확한 발음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난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약간 으르렁거리듯이 말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리을 발음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람다의 리을은 영어로 L 발음이고 로의 리을 발음은 영어로는 그냥 R 발음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시그마. 시그마는 이제 시옥 발음이 납니다. 스. 그리고 타우 같은 경우에는 트 발음이 나요. 그 소리는 지금 이게 테타의 트랑 타우의 트는 사실 좀 다르다는 거죠. 윕실론. 이게 또 중요한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오타가 사실 엡실론 이오타로 대체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윕실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미크론 윕실론이랑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 발음이 납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 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트흐 같은 그 발음이 나고요. T 같은 경우에는 트흐 같은 발음이 나고요. 이 흐 발음이 굉장히 약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냥 발음하실 때 그냥 프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냥 크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푸시 같은 경우에는 프스 발음이 나고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오 발음이 납니다. 얘도 모음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중 문자에서 온 6가지 문자들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얘는 샤이라는 애거든요. 근데 이 발음이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까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SH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스가 아니고 이런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한글로 굳이 표시한다면 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그마의 오메가가 되면 얘는 뭐예요? 소죠. 근데 샤이의 오메가가 오면 얘는 뭐냐? 쇼예요.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약간 그냥 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SH 발음. 아니면은
이게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뜻입니다. 얘가 약간 쉬 발음이 나요. 그리고 얘는 프 발음인데 이 프 발음이 영어의 F 있잖아요. 그 프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프, 프, 프 이게 사실 다 다르게 발음되죠. 영어 원어민들한테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이걸 발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FF 발음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인한테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흐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호리라고 하는 애인데 교재에는 호레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호리라고 하는 쪽의 문법서가 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원래 호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름을 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T, 키, 프시, 오메가 이런 애들은 그리스 알파벳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민중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확히 이제 민중 문자에서 유래된 문자들인데 샤이, 파이, 호리 이게 사실 교재에는 호레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호레가 그것도 되긴 하는데, 저는 호리라고 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판열 선생님께서는 호레를 좀 더 보편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흐 발음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 발음이죠. 짐작이 가셨겠지만, 그리스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에서는 흐 발음 나는 게 없죠. 물론 이제 러프 브리딩, 스무스 브리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아, 걔네들이 이제 흐 발음을 나타내니까 사실 흐 발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알파벳에는 흐 발음 내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콥트어 같은 경우에는 흐 발음을 내는 문자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알파벳이 있는데 얘가 한차거든요. 이 찬차라는 애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 램딘 책에는 즈 발음이 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레이튼 책에는 그러니까 이건 램딘 책이에요. 근데 레이튼 책에는 스 발음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냐? 이제 언어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사히드 방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알렌 책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이드 방언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방언에서는 즈 발음이랑 츠 발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하이르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사이드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영향력이 강했던 방언 중에 하나가 보하이르 방언이거든요. 근데 보하이르 방언에서는 즈만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 램딘 선생님께서 램딘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램딘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즈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즈랑 츠가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츠 발음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까 제타를 배웠잖아요. 제타도 즈 발음이 나죠? 그럼 이게 둘 다 즈 발음이 나면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되긴 하는데 기억하기 편하려면 그냥 일괄적으로 츠 발음으로 외우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판열 번역자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츠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찬차는 츠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리스 알파벳에 이런 애 있었죠. 얘 뭐예요? 시그마예요. 근데 이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콥트 알파벳은 좀 위에서 이렇게 꼬여야 되거든요. 얘는 끼마입니다. 이름은 끼마고요. 얘도 좀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이제 램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계시냐면 K에다가 아니지 램딘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 안 하셨고 그 레이튼 교수님께서는 K에다가 Y가 조그맣게 붙은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램딘 선생님께서는 C에다가 이런 표시가 붙은 것처럼 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표시가 나타내는 발음이 뭐냐면 쌍기역 있잖아요. 쌍기역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이 발음이 붙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발음이 저도 방금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말했거든요. 이게 아주 약하게 이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끼, 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발음이 쉽지 않네요. 이게 무슨 끼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큐트라고 발음을 하긴 하지만 영어의 큐트가 사실 이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미묘하게 이 발음이 살짝 들어간 끄이유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큐트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그 큐트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큐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있죠. 이 발음도 이걸 이제 잘 뜯어보면은 끄에다가 약간 이 발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발음하면은 끼가 돼버릴 수 있는데 끼도 안 되고요. 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잘못 발음하면 이게 그냥 끄가 돼버리는데 끄도 안 되고 끄 하고 약간 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 발음이 쉽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고대어는 발음에 집착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한 발음은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글자인데 마지막 글자가 제일 쉬워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T입니다. 발음이 T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의 음절이에요. 발음이. 이름도 T고요. 발음도 T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냐면 타우랑 이오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우는 트고 이오타는 이니까 합치면 T죠. 이 T를 그냥 이렇게 축약해서 씁니다. 왜 축약해서 쓰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축약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제일 쉬운 알파벳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긴 했지만 그리스어 알파벳 24가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알파벳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작게 알파는 아, 베타는 브, 감마는 드, 델타는 잠깐만 미쳤죠? 아무 생각 없이 감마는 그저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감마는 벌써부터 이제 지금 이 유튜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델타는 드, 엡실론은 에, 제타는 즈, 에타는 에, 케타는 트. 근데 이제 이 트가 아주 미세하게 흐 발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고 실제로 발음할 때는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엡실론 이오타로 쓸 수도 있고요. 이오타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교환이 거의 가능해요. 엔간하면. 그래서 얘는 이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파는 크, 람다는 르. 이게 이제 L 발음이죠. 쉽게 말하면. 위는 무, 니는 느. 그리고 이제 아이고 크시는 크스, 오미크론은 오, 파이는 프, 로는 르. 그리고 이제 R 발음이죠. 쉽게 말하면 시그마는 스, 타우는 트, 윕실론은 사실 이게 윕실론이 아니죠. 물론 이제 오미크론 윕실론으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윕실론은 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틴어의 우 발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똑같은 게 반자음 반모음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네 두 개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발음에서. 어쨌든 윕실론 혹은 이제 오미크론 윕실론 우. 그리고 이제 P는 크, 약간 미세하게 흐 발음. T는 크, 물론 약간 미세하게 흐 발음. 프시는 프스, 오메가는 오. 그리고 이제 쉬는 뭐냐 샤이죠. 샤이는 쉬. 이게 자음인데 자음이 약간 스 발음보다는 약간 쉬, 이거거든요. 참 이게 적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 쉬라고 했는데 그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파이는 프. 여기서 프는 이제 F의 F다라는 걸 주의를 하시고요. 이제 호리는 흐, 그러니까 H 발음이죠. 그리고 아이고 잘못 썼다. 찬차는 츠. 그리고 이제 뀌마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잘 안 써지네요. 뀌마는 끄인데 미세하게 이 발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끼, 끼, 끼.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끄랑 이를 빠르게 발음하는 것도 괜찮아요. 끼, 끼, 끼. 이렇게. 어쨌든 뀌마는 끼. 그리고 이제 티는 티.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개의 문자가 콥트어 정확히는 이제 사히드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고하이르 방언 같은 경우에는 8개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32가지를 쓰고 있고 뭐 파이움 방언이라든지 아무튼 다 조금씩 문자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사히드 방언을 배우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는 어느 정도 된 거죠. 근데 문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발음을 봐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발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게 없거든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자음이랑 모음을 나눠서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자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베타는 그냥 V 발음 나거든요. 물론 이제 세밀하게 나가면 이게 영어의 V랑 영어의 B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간단하게 베타, V, 감마, 그, 델타 왜 이렇게 안 써져? 델타, 뭐, 드, 제타, 즈. 근데 이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원래 이거를 제대로 배운다고 치면은 되게 짜잘한 사실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글자는 사실상 그리스어에서 차용해온 외래어 어휘들에만 쓰이는 문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이집트어 어휘에는 잘 안 나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교재에서는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 문자는 드물게 나타난다. 아니면 이 문자는 때때로 이제 대체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콥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콥트어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랑은 이 측면에서 많이 달라요. 그게 뭐냐? 철자법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철자는 굉장히 표준화되고 굉장히 잘 통일되고 규범화된 철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콥트어 문헌들을 읽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제 맘대로 씁니다. 이거는 약간 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현대 한국어는 맞춤법이란 게 있죠. 근데 맞춤법이 있기 전 시절도 있잖아요. 근대 국어 아니면 뭐 구한말까지의 뭐 국어, 한국어를 생각하면 그때는 막 철자법이 난장판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막 띄어쓰기도 없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님금 의신하요 백성의 종이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띄어쓰기도 없고요. 막 백형의 종이라 이렇게 쓰고 님금 이렇게 쓰고 하니까 이제 현대인 입장에서는 옛날 글을 읽으면 빡치죠. 근데 현대 한국어는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왜냐하면 임, 금, 으 띄어쓰고 신, 하, 요 띄어쓰고 백, 성, 으 띄어쓰고 종, 이, 라 이렇게 쓰면은 너무 아름답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쓰이는 철자법을 현대 한국어의 다른 책들이 공유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밑에 있는 문장의 철자법은 다른 현대 한국어의 책들에 써져 있는 철자법이랑 호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화된 철자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그런데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도 아테나이 방언이 워낙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헌들에서 철자법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테나이에서는 뭐 히에론 뭐 이렇게 부르던 그 형용사를 예를 들어서 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히론이라고 하죠. 이게 단어의 형태도 좀 다르고 발음도 보면은 다를 때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콥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자가 표준화되어 있죠. 한국어도 보면은 현대 한국어는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철자법이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콥트어는 솔직히 말할게요. 개판이에요. 막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지 맘대로 써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콥트어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철자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표준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막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제일 심한 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차용한 외래어 어휘들에서 그게 되게 심한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배, 마 이런 단어를 만약에 콥트어로 옮긴다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배, 마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콥트어 문헌들을 보면 지 마음대로 쓰기 시작해서 막 이것 뭐예요? 부마죠, 부마. 근데 이 봐보세요. 이 부마를 보고 배마를 찾아서 이 배마를 보고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야지 이 단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헌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고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철자에. 그래서 사람이 눈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지 마음대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어로 치면 여기에서는 백성이라고 써놓고 좀 있다 보니까 백형이라고 써놓고 뭐 또 뒤로 가니까 막 백숑이라고 써놓고 이러면은 사람이 빡치죠.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사람이 오락가락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눈치력도 있어야 되죠. 외국인 입장에서 이 죄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다음에 이 죄송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콥트어는 철자법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 문자와 발음도 철자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너무 세세하게 배우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냥 베타는 브, 감마는 그.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예, 뭐 알렌 같은 책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사실 감마가 크랑 그랑 다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 우리는 좀 통일감을 줄 거예요. 홉스어 공부할 때. 왜냐면 철자법이 실제 문헌에서 혼란스럽다고 해서 배우는 우리까지 혼란스럽게 공부하면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그라고 할게요. 어쨌든 감마는 그고요. 델타는 드고요. 제타는 즈. 너무 쉽죠, 자음이. 이제 자음에서 또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제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피, 테타, 키. 얘네들은 약간 흐 발음이 작게 들어간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실상 정체가 뭐냐. 피는 흐흐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제 글씨를 좀 못 썼는데 흐흐랑 똑같고 테타는 흐흐랑 똑같고 키는 크흐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단일 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철자를 합쳐놓은 것처럼 기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철자법이 개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국립국어원 같이 국립코트어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바꿔 쓸 수 있게 그냥 일관성 없이 막 이걸 썼다가 저걸 썼다가 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 문제가 약간 있다라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뭐 카파 좀 이제 맞췄을까요? 카파 그리고 이제 파이 그리고 타우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프, 트, 크잖아요. 근데 이 피, 테타, 키도 프, 트, 크죠. 차이점은 뭐냐?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이 피, 테타, 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묘하게 흐 발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표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K랑 KH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것만
주의하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 미, 니 얘네들은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리을, 르 발음. 그리고 미음, 무 발음. 니은, 뭐야 이거 왜 안 써졌어? 니은, 느 발음. 이걸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음에서 주의해야 될 애들이 크씨 같은 애들이죠. 얘가 크스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뭐겠어요? 파파랑 시그마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우리 그 푸시도 있었죠? 푸시도 푸스 발음이잖아요. 얘가 뭐겠어요? 파이랑 시그마를 합쳐놓은 애들인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로 같은 애들도 있죠. 로는 쉽게 말해서 R 발음인데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콥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어랑 라틴어를 하는데 라틴어에서 R가 약간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콥트어 하는 사람들도 이걸 으르렁거리게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냥 르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그마는 그냥 스 발음 내면 되고요. 시 얘기는 했고 얘가 이제 좀 어렵죠. 쉬가 sh 약간 쉬 발음이니까. 그리고 뭐 파이는 그냥 f 발음. 그리고 이제 그 호레라고 해도 되고 호리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흐 발음. 그리고 뭐 찬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써? 찬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즈 발음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츠 발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했고 그리고 끄이마 같은 경우에는 끄 발음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끄 발음에 약간 민감하게 이가 붙어 있는 느낌이죠. 끼, 끼, 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음, 그 영어로 교회가 처치죠. 근데 처치의 CH가 딱 이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T 같은 경우에는 그냥 T로 읽으면 끝나는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음의 발음들을 다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예시를 몇 개를 보면 좋겠죠. 근데 예시가 별로 없네. 예시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모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모음이 제일 어렵죠. 모음도 사실 크게 나누면은 단순 모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모음이라는 건 그냥 글자 하나 딸랑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아니면 뭐 이오타, 에타 이런 애들은 단순 모음이었죠. 그리고 아이, 아우 아니면 뭐 우 이런 애들은 그 이중 모음이었죠. 근데 콥트어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왜 얘기가 달라면 철자법 때문에. 이 그냥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한 글자면 단순 모음, 뭐 두 글자면은 이중 모음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는데 이 콥트어는 철자법이 너무 개판이라서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단순 모음이 있고 반모음. 근데 이제 반모음이라는 거는 반자음이랑 비슷한데 하여간 반모음, 반자음이 있고 그리고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발음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단순 모음은 그래도 대체로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알파는 그냥 뭐 아 발음 내면 되죠. 엡실론은 에 발음 내면 되죠. 에타는 에 발음 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오미크론은
오 발음 내면 되죠. 오메가는 오 발음 내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오타예요. 이오타는 표기법이 두 개가 있다. 특히 단어의 맨 첫머리에 올 때는 이 표기법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럼 이게 이내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거의 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형태를 써요. 근데 이게 단순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모음이 아니라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얘는 단순 모음이야. 사실 좀 더 말하자면 복잡한데 어쨌든 이오타랑 엡실론 이오타를 서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왔다가 저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발음은 그냥 이예요. 단순 모음으로서는 이라는 뜻이에요. 단순 모음이 아닌 거라면 좀 발음이 다르겠죠. 그리고 윕실론도 마찬가지예요. 윕실론으로 쓰든 아니면 이제 오미크론 윕실론으로 쓰든 발음은 우예요. 자, 이게 글자가 이제 두 개처럼 보여도 그냥 우예요. 단수 모음으로서 우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모음 반자음이라는 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모음 반자음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이제 국어, 한국어의 문법을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반모음 이 아니면 뭐 반모음 우 이런 애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어 철자 중에서 J나 Y 같은 애들이 반모음 E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영어 중에서 W 같은 애들이 반모음 U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모음이랑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음인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반모음 E라고 써놓은 애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오타랑 엡실론 이오타가 지금 이 반모음 E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윕실론 아니면은 윕실론. 얘가 지금 단모음 우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아니 상식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발음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오, 트죠. 그래서 이제 이오트, 이오트 이렇게 발음을 할 텐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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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트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이 앞에 있는 이가 사실은 자음처럼 기능을 해가지고 뭐 Y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되냐? 이랑 오가 이제 마치 자음과 모음인 것처럼 합쳐져서 요트가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예시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중모음 쓸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중모음을 이렇게 치워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우, 오,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읽어보세요. 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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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프 하면 이게 결국엔 뭐가 돼요? 워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치자면은 W, O, P 이렇게 되는 거죠. 워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모음으로 쓰일 때는 그냥 단순 모음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지만 표기법은 네 개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오타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고 윕실론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철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철자는 반모음 혹은 반자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이 혹은 이제 영어의 J나 Y, 반모음 U, 영어의 W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 정도는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반모음 반자음이란 애들은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뭐 이오타일 수도 있고 엡실론 이오타일 수도 있고 뭐 오미크론 윕실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앞에 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윕실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얘네들이 앞에 와요. 앞에. 그리고 뒤에 모음이 와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네들이 마치 자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융합이 돼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반모음 반자음 뭐 약간 이제 이, 우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앞에 와가지고 뒤에 있는 모음이랑 합쳐져서 마치 자음처럼 기능을 할 때. 그럴 때 얘네들은 마치 Y나 W 발음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오타 혹은 엡실론 이오타는 이 발음도 나고 이 발음도 나죠. 그리고 윕실론 혹은 오미크론 윕실론 같은 경우에는 우 발음도 나고 우 발음도 나죠. 이게 지금 미묘하게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자음이고요. 아니, 물론 이제 반자음이고요. 얘는 모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유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반모음 얘기였고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라는 건 뭐냐? 음, 물론 이제 조금씩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중모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음이 먼저 와요. 다른 케이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모음이 먼저 오고 뒤에 반모음이 와요. 그러니까 반모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배웠죠. 반모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나. 아무튼 모음이 먼저 오고요. 뒤에 반모음이 와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반모음이 먼저 앞에 오고 그 뒤에 뭔가 모음이 오는 경우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모음 반자음의 발음으로 해결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반모음이 앞에 온 경우였고요. 지금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애들은 반모음이 뒤에 오는 경우. 뒤에 오는 경우인데 얘는 좀 더 발음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얘 그냥 하면 되거든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 어떻게 발음하냐? 아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아니면 뭐 철자법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도 어떻게 발음을 하냐? 그냥 아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써보자면 이제 약간 이제 아 발음했다가 이 발음이 이게 반모음 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아니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코트어의 알파를 잘 못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아우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약간 W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우. 물론 이제 쓰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도 똑같아요. 아우. 그래서 아이, 아이, 아우, 아우. 뭐 이런 애들. 아니면 뭐 다른 이중 모음도 가능하겠어요. 뭔가 이제 모음이 앞에 와야겠죠. 뭐 예를 들어 이게 약간 예외 케이스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근데 드물게
얘를 A로 읽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아니, 많긴 많은데 이게 약간 이건 아직 우리가 문법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구분을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잘 구분돼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엔간하면 다 E로 읽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A로 읽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지금 엡실론 플러스 이오타인 셈이죠. 얘는 그냥 한 덩이고요. 얘는 두 개를 합친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철자법이 워낙 지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엡실론이랑 에실론 이오타랑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읽으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쓸 때가 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배웠지만 지시사 배울 때 이제 pay, tay, nay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PTD라고 읽으면 이제 재앙이 닥쳐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단어 중에서 이게 이제 A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중 모음인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반자음이고 반모음 반자음이고 얘는 그냥 모음이고요. 얘도 모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애들은 단순 모음 이오타 혹은 엡실론 이오타 혹은 반자음 반모음 엡실론 이오타였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중 모음인 애들이에요. 이중 모음인 애들은 앞에 뭔가 모음이 오고 그 뒤에다가 반자음 반모음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얘는 앞에는 이제 뭔가 모음이 오고 뒤에다가는 반모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얘는 A라고 읽어요. 얘만 예외인 거죠. 여기는 다 E 이렇게 읽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중모음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음, 얘도 이제 앞에는 모음이 오고 뒤에는 반모음이 와가지고 합쳐져서 그냥 에우라고 읽으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엄밀하게는 이 우 발음이 이 우가 아니고 이 우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발음에서는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에타 이오타도 그냥 뭐 에이 에타 윕실론도 그냥 뭐 에우 이렇게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쉽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어떤 케이스였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중 모음이란 거는 앞에 모음이 와요. 그리고 뒤에 반모음이 와요. 그런 케이스들이었는데 약간 다른 케이스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이제 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발음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발음이 안 되죠? 저 이거 잘 발음 못 합니다. 어쨌든 얘도 이중 모음이에요. 근데 약간 좀 예외적인 이중 모음이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이유. 얘는 그냥 뭐 이우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중 모음이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오, 이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오, 이죠. 아니면 얘는 오, 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 이고요. 그리고 얘는 오, 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이중모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우이겠죠. 물론 이제 이걸 좀 붙여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이죠. 그리고 뭐 근데 이게 사실 좀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모음이고 뒤에 있는 게 반모음이어서 우이 이렇게 아니 뭐냐 우 이 앞에 있는 게 모음이고 뒤에 있는 게 반모음에서 우이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반모음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니 반모음 두 개를 합쳐 놓은데 뭐라고 할까? 앞에 이제 반모음이 오고요. 뒤에 모음이 온 거일 수 아니 뭔 소리야? 왜 이렇게 헷갈려? 잠깐만요. 이제 이게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 반모음이 온 거일 수도 있고요. 앞에 반모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의 그 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냥 적당히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되죠. 이게 발음 기호 전통적인 발음 기호를 쓰자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한테 그냥 우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경을 세밀하게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모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연달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이제 두 개가 연달아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엡실론이 연달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막 뭐 오미크론이 연달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얘네들의 정체는 뭐냐면 두 개의 단순 모음이 연달아 오면은 한 번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건 끊어의 뜻입니다. 아주 잠깐 멈춰야 돼요. 정말 찰나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순 모음의 상식어는 무, 아, 아, 앞 해가지고 마 이렇게 발음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끊어요. 그래서 이게 마, 앞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약간 쉬어주는 거예요. 아주 짧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엡실론, 파이, 엡실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중복 자음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끊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패, 세패 이렇게 됩니다. 한번 끊어서 제가 세패 이게 때마다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만약에 전통적인 발음 기호로 쓰면은 램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거든요. 세 쉬고 에페 이렇게 발음 기호를 쓰시는데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 이렇게 쓰고 패 이렇게 쓰시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차피 발음을 해보시면 직접 소리내어 말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제 중간에 쉬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은 쉬어주는 거지만 아무튼 아주 짧게.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튼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을 해서 말을 하자면 세라고 해놓고 쉬어요. 아주 짧게 끊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다시 말하고 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한 애를 강조해서 쓰면은 램딩처럼 쓰는 거고요. 그냥 이제 그냥 냅다 이제 이 조그만한 애를 무시해버리면은 레이튼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 발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모음이라는 건 그냥 끊어요. 끊으면 느낌이 이제 비슷할 거예요. 그냥 이제 세패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세패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긴 했지만 무슨 느낌이신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뭐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이중 모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달아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 하고 살짝 끊고, 아주 살짝 끊고, 그 다음에 마우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매 하고 살짝 끊고 아주 조그맣게 애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우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가 반자음이에요. 아니, 반자음이라고 해도 되고, 반자음이라고 해도 되고, 반모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에도 사실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왜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하고 끊고 아주 잠깐 애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왜가 오는 거죠. 우애가 합쳐져가지고 슥슥 지워주면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 중복 모음이란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자음들은 위에다가 뭘 써주거든요. 위에다가 뭘 위에다가 뭘 선을 딱 그어줘요. 이걸 윗선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뭐 위에다가 이제 위에다 선을 그어준다든지, 뭐 베타에다가 위에다 선을 그어준다든지, 뭐 이제 뭐 다양한 자음들 위에 선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윗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설명하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얘들은 그냥 에 발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뭔가 있겠죠? 뭔가 자음이 있어요. 자음 위에 윗선이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 이 해당 자음의 앞부분에다가 에 발음을 좀 가볍게 넣어주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타우, 베타에다가 윗선을 쓰고 타우 이렇게 된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해당 자음의 앞부분에다가 가볍게 에 발음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게 탭트가 됩니다. 탭트, 탭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자면 윗선이라는 거는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게 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윗선이 있잖아요. 그럼 윗선이 있는 해당 자음의 앞부분에다가 에 발음을 끼워주고, 윗선이 있는 자음의 앞부분에다가 에 발음을 끼워주기 때문에 램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더 복잡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굳이 말하자면 자음이 있고 그 위에다가 윗선을 그었을 때 앞에 에 발음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앞에다가 엡실론을 써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 뭐 이게 위라는 자음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게 실제로도 맞거든요. 그래서 막 별게 다 있습니다. 막 근데 이게 철자는 그래서 다양할 수가 있어요. 코트어의 철자는 표준화되지가 않았고 규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제멋대로인데, 그래서 이게 윗선을 안 쓰고 그냥 냅다 앞에다가 엡실론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치껏 얘네가 똑같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윗선은 그냥
윗선이 있는 자음의 앞부분에다가 에 발음을 끼워준다. 이것만 알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후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악센트죠. 콥트어의 강세 악센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콥트어로 된 문장이 하나 있으면 콥트어 문장 하나에는 뭉텅이가 몇 개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 뭉텅이가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콥트어는 어떤 식으로 문장을 형성하냐면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의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요. 그리고 또 뭘 하나 붙여요. 그리고 또 뭘 하나 붙여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가 있으면은 앞에다가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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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 몇 개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다가 뭘 붙인다는 얘기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이 아예 찰시닥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띄어쓰기 없이. 물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콥트가 필사본을 볼 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예를 들어 뭐 나그 한마디 문서의 팩시밀리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필사본이 있잖아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이 쫙쫙 써져 있어요. 근데 현대학자들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그 띄어쓰기를 단어마다 띄어쓰는 게 아니에요. 뭉텅이마다 띄었어요. 그래서 뭉텅이와 뭉텅이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있는데 그럼 이 뭉텅이는 뭐냐? 이 뭉텅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있으면은 그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고 접두어를 붙이고 접두어를 붙이고 접두어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결론적으로 콥트어는 뭔가 단어가 있으면은 그 앞에다가 접두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콥트어는 접두의 언어인데 여기서 강세 악센트는 어디 오느냐?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 접두사들 있잖아요. 이 접두사들은 프로클리틱이에요. 이거 뭐예요? 우리 그리스어 할 때 배웠죠? 그리스어 할 때 배웠겠지만 얘네들 후접어예요. 후접어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겠어요? 악센트가 그러니까 이제 강세죠. 이 경우에는 강세가 없어요. 그러면 강세는 어디에 붙냐? 맨 마지막 단어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강세를 안 가지고 뒤에 있는 애랑 연관돼서 악센트를 가지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뭉텅이가 있으면 뒤에 있는 단어에 악센트가 갑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맨 뒤에 있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도 사실 몇 개의 음절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음절이 이렇게 이제 그 단어가 있으면 얘는 이제 뭉텅이고요. 이 뭉텅이에서 단어 하나만 가져와서 이 단어만 봐도 울티마, 페널트, 안티페널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콥트어는 울티마 아니면 페널트에 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음절에 오거나 그보다 앞에 있는 음절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두 군데 울티마랑 페널트에만 올 수가 있다. 제가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콥트어는 보통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게 하나의 뭉텅이에요.
근데 이 뭉텅이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destroy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갔다가 이제 여기다 딱 아트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앞에다가 멘트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다가 또 트를 붙이고 또 그 앞에다가 이제 트를 붙이고 이건 이제 관사인데 지금 공간이 없네. 잠깐만요. 테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잘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얘는 관사고 전치사고 막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소유의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쫙쫙쫙 붙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약간 부정의 뜻이 있어요. 얘가 이제 약간 멸해지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멸해진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에다 이제 부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명사 이게 이제 약간 니스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명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멸성이 돼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불멸성이고 그의이고 이 불멸성이라는 단어에다가 관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해가지고 그 불멸성으로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한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는 그의 하고 띄어쓰고 불멸성 하고 그다음에 의로라고 하는 이 조사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형태를 알아보기가 쉬운데 콥터는 그런 거 없어요. 콥터는 그냥 다 냈다 하나로 합쳐서 이게 하나의 뭉텅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악센트, 강세 악센트가 어디에 오느냐? 전치사 아닙니다. 관사 아닙니다. 뭐 그의 소유 그것도 아니고 명사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 와요. 여기. 맨 마지막 단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맨 마지막 단어에서도 울티마랑 페널트에만 오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울티마랑 페널트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에 강세가 오긴 하는데 강세에 대한 세세한 규칙은 오늘은 말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콥트어는 앞에다가 자꾸 뭘 붙여.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은 강세 악센트가 안 와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에다가 강세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세 악센트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음절, 울티마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음절, 페널트에만 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문법 사항이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동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화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동화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문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제일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n과 m이에요. 무슨 소리냐? 뭔가 이제 접두어가 있어요. 접두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전치사도 접두사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아예 들러붙어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 배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램딘 책은 친절하게도 전치사 띄고 그 뒤에 오는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접두사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전치사 중에 hen이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he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약간 뭐라고 할까? in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전치사 뒤에 뭐가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예 찰싹 달라붙어서 한 덩이가 되지만 뭐 띄어쓰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램딘 책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뭔가 단어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파이로 시작해. 아니면은 위로 시작해. 이런 경우에는 이 N 부분이 M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색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거든요. 왜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hand이라는 단어랑 pay라는 단어랑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동화에 의해서 handpay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단어를 빠르게 발음해보세요. hand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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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pay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handpay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인도 열심히 발음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동화에서도 핵심적인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동화가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N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 뭐 앱이 된다든지 L이 된다든지 L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꽤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동화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종류는 이거예요. N이 M 되는 거. N이 M 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동화입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이제 N 뒤에 뭐 프가 올 수도 있고 이제 무가 올 수도 있고 뭐든 좋으니까 아무튼 N, 프, M, 프, M, 프, M, 프, M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M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M, N, 무, N, 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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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M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는 사실 되게 당연한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말했잖아요. 동화가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화가 다양한 것도 있고 철자법이 다양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자면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자면 코트어는 철자법이 개판이 나. 지 맘대로 써요. 막 님금의 신하요 백성의 종이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언어 실력이라기보다는 눈치력을 길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다 보면은 막 별희한한 경우가 다 많거든요. 특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이드 방언 문서보다 리코폴리탄 방언이 좀 섞여 있는 사이드 방언이랑 리코폴리탄 방언이랑 섞여 있는 문서를 볼 일이 많은데 진짜 철자법이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철자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 정말 그 텍스트에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철자인데 철자를 적절히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는 단어인데도 아는 단어를 못 알아봐요. 철자가 달라서. 그것을 좀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그리스어 계통 어휘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말하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철자가 개판이에요. 이걸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어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어를 했으니까. 그리스어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콥트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아이트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어 단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콥트어로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콥트어 알파벳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철자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냐? 가끔씩 보면은 뜬금없이 에트리온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에트리온? 뭐야 이거? 아이트리온은 어디 가고? 에트리온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별 희한한 철자가 나타나도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별 희한한 철자를 봐도 이걸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을 한 다음에 원래의 그리스어 형태를 찾아서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콥트어 사전에 그리스어 어휘가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어 계통 어휘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철자 혼동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점점 공부를 해나가면서 쌓여가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노련해지면은 보여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책에 있는 예시인데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런 단어였어요. 디스타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챕터로 적으면은 디스타제라고 적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콥터 문헌을 보다 보면 이것도 나타나는데 이것도 나오긴 해요. 근데 막 이렇게 써요. 티스타제죠, 이거는. 원래는 디스타제인데 이제 빡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티스타제를 봐도 이 드가 이제 T로 바뀌는 거. 드가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델타랑 타우가 사실 자주 혼동돼요. 그리고 델타를 타우로 바꾸는 순간 이오타랑 타우랑 합쳐져서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타제를 보는 순간 디스타제를 복원해내서 이 디스타제를 보고 디스타제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사전에서 찾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델타랑 타우랑 교환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콥트어 문헌을 읽어 나가면서 악으로 깡으로 배운 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접 체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철자가 개판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내용을 많이 빼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말이 한마디로 끝났죠. 철자가 개판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